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파라다이스를 꿈꾼다. 성광진 소장의 삼청교육대.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이 분석하는 대전교육의 현황과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네, 국민의당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당대표 선거는 지상파 3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하고 전국 여성위원장 그리고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를 네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토론을. 네. 비리님이 사회를 맡으셨죠. 네, 굉장히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기사를 접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있을 때 얘기 듣는 거랑 직접 말 섞어보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 주소가 어디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조금 더 잘 이제 느끼게 된 것 같고,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거는 국민의당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지지율이 5% 남짓밖에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출마하신 모든 후보자들께 물어봤어요. 자아 비판의 시간을 드리겠다. 왜 5%가 밖에 안 나오는가? 근데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요인을
외부에서 찾으시더라고요. 아니면은 내부 중에서도 나는 아닌 다른 쪽에서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약간의 이견이 충돌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스스로 이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반성도 하고 시인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의제를 갖고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게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좀 비단 국민의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뭐 그런 토론회, 뭐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야 뭐 변별력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아쉬움대로 또 나름대로 또 선택의 판단을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근데 저는 또 당을 지지율로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뭐 정치라는 거는 내 생각을 파는 일, 뭐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라면 꼭 내가 상대를 설득하는데 당의 지지율이 높아야만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뭐 어떤 개인의 개인의 역량 뭐 이런 것도 중요할 테니까. 네. 그분들은 그런 걸 또 호소하고 싶겠죠. 다음번에 혹시 이런 그 요청이나 그런 게 오면은 제가 임병환 기자님을 그 진행자로 적극 추천을 해야겠네요. 가셔서 저는 한번 10초 발언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드려야 될 게 그 저희가 요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당 토론회 관련한 준비들도 그랬었고 그래서 재석고 브리핑을 하는 재석고가 좀 프로그램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동이 안 됐다는 점, 그래서 재석고 브리핑 오늘 하루 쉬고 금요일에 찾아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개헌 의제와 관련해 수도 이전 다수 국민이 동의 안 할 것이라고 밝힌 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헌법의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시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밝힌 공약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문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에 정치 행정 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으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 뭐 이런 공약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어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는데요. 총리가 개인 소신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49.9%가 수도 이전에 찬성했고 44.8%가 반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 이전 찬성률이 50%를 넘었는데 국무총리가 어떤 근거에서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는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주로 수도권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죠. 거기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총리실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 있긴 하지만은 이낙연 총리도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서울에 많이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세종시로 이제 수도를 옮겨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것은 그 취지는 지금 수도권이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도 인구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게 다 밀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이제 서울 쪽에 비해서 이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그 대전제 하에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당시 이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공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네, 충청권에서 수도를 먼저 충청도로 이전시켜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행정도시의 밑거름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부시계획 때 이런 계획이 밑거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안 쪽이 하네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근데 말 그대로 지역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었잖아요. 대선을 그때도 역시 대통령 선거 와중에 정치권에서 먼저 행정수도를 세종에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먼저 해달라고 하지 않았었고 그쪽에서 먼저 이거 하겠다 그리고 충청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계속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민들의 민심은 결국은 표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비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뭐 비록 행정수도의 이전 이게 서울에 어떤 집중된 거를 세종시로 옮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방 분권의 어떤 척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이런 여건들을 지역에 분산시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지가 있느냐 뭐 이런 시험대인데 이렇게 국무총리가 특히나 도지사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정부의 생각을 은연중에 흘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거 일일이 이제 반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한두 번도 아니었고 충청 지역의 민심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총리실에서 이제 민심의 동향을 전달한 거지 그게 이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제 해명을 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일희일비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좀 너무 촌티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그냥 쿨하게 넘기고 아유 그래 뭐 알아서 맘대로 해라. 다만 이제 그 예정됐던 것들이 실제로 안 될 때에는 목소리를 크게 낼지언정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국립대 총장 간선제가 다시 직선제로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부산대에서 열린 고 고연철 교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게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간선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총장을 학생이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투표로 뽑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충북대하고 한밭대 총장 선거가 내년에 예상되어 있다고요? 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1곳 중에 내년 2월까지 총장 임기가 끝나는 곳은 모두 13곳입니다. 충청권에서는 한국교통대 김용호 총장 임기가 내년 2월 3일까지이고 한밭대 송하영 총장은 내년 7월, 충북대 윤여표 총장은 내년 8월 종료입니다. 대학가에서는 지금부터 직선제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간선제인 총장 선출 학칙 개정을 위해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와 한밭대도 직선제 전환에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부산대 고 고연철 교수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네. 국립대 중 직선제를 지키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산대가 유일하다면서요? 네,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기 위해 재정 지원 축소를 통해 대학을 압박한 게 2012년이었습니다. 부산대에서도 교육부의 옥죄기에 굴복해 간접 선거를 통해 총장을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국어국문학과 종교수이던 고 고연철 교수가 2015년 8월 17일 부산대 본관에서 직선제 총장 사수 등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수시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가 교육부의 대정삭감 압박에 백기투항하는 상황에서도 부산대만큼은 2015년 직선 선거를 통해 총장 2명을 선출했고 1년여 만에 직선제에서 1위를 뽑힌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육부의 보복성 조치도 있었는데요. 2015년 부산대에 지원하기로 한 대학 특화 사업 48억 원 중 7억 원, 그리고 선도대학 육성 사업 23억 원 중 1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산대 전체 동교수 1200여 명은 월급 120만 원 착취하며 총장 직선제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부산대 교수님들의 깡다구가 네, 대단하다는 대단하네요. 생각이 드네요. 그 고연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직선제에 관련해 가지고 학교 측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총장이 이제 그걸 직선제를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점점 말이 바뀌니까 나중에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죠. 얼핏 생각하면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을 텐데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국기계양대 그쪽에서 이렇게 투신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는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사퇴를 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가지고
그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 그런 비판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기자님하고 방송에서 이화여대 총장 그 새로 선출한 총장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신임 총장을 선출하면서 학생, 교수, 교직원뿐만 아니라 동문들까지 참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바람직한 방향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이화여대는 또 최순실 사태 겪으면서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지금 다시 그 회복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또 새로운 또 계기, 또 다시 또 성장하는 또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이화여대를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평소에 궁금했던 게 왜 대학교의 수장은 뭐 우리가 보통 뭐뭐 뒤에 끝나는 자의 장자를 붙잖아요. 무슨 회사 사장, 그렇죠? 아니면 무슨 협회 회장. 뭐 이런 것들 뭐 병원 원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학교는 교장이 아니고 총장이라고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 총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장이 아니라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경찰청장 예를 들어 그쵸 뭐 이게 그렇게 부르는데 왜 대학교의 그 수장은 교장이 아닌 총장으로 부르는지 대학교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내세우기 위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러게요. 저도 갑자기 이러면서 지금 저도 갑자기 막히네요. 그 일종의 권위주의 그러니까 대학은 뭐 교수님들이 사실 뭐 요즘에는 조금 뭐 덜해지는 추세가라고도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폴리페서 이른바 교수들은 다 뭐 정치 후보자들이고 장관 후보자들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으면서 어떤 그런 권력 집단화 특수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상하탑이라고 늘 얘기하니까 지금 교육에 가장 정수리에 있다는 거는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서 총장 검찰도 아니고 좀 그런 문화들이 이제는 민주주의가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수직적 문화에서 좀 수평적 문화로 조금씩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주행 검사를 받지 않은 미터기를 장착한 개인 택시 1,070대가 운행 중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택시 천안지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노후 미터기 교체 사업을 벌였는데요. 교체한 1,372대의 택시 중 1,070대의 택시 미터기는 검정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소에서 주행 검사기나 실제 도로 2km 주행 후 미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해 검증 필증을 받아야 하나 천여 대의 택시가 검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택시 미터기를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고도 그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를 안 했단 말인데 승객 그렇죠. 입장에서나 운전 그 기사분들 입장에서도 그럼 그 금액이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검정을 받지 않은 미터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미검증 미터기를 장착한 천안택시 천여 대는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천안시는 25일까지 검증을 받을 경우 면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천여 대가 100만 원이면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10억인가요? 네, 그렇죠. 과태료가 꽤 되는 금액인데 이게 이제 미터기가 검증을 안 받은 채로 운행했다고 하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 이상이 없었다. 다만 필증을 안 붙인 거다. 두 번째는 정상보다 요금이 더 나왔다. 세 번째는 정상보다 요금이 덜 나왔다. 이 셋 중에 하나가 걸릴 것 같아요. 더 나오면은 승객 손해고 덜 나오면은 기사분 손해고 그리고 그대로면은 뭐 그냥 다행이다인데 그 개인 택시가 사실은 뭐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은 혼자 한 대의 택시를 운행하시니까 영세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공서에서 이런 걸 면책 처리해 주는 거는 일종의 뭐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사의 개인적인 문제. 이게 지금 개인 택시 조합에서 그 노후 미터기를 장착한 개인 택시 운전기사들
택시에 부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조합은 좀 다르죠. 개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승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면책을 해주기 전에 이 승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한 어떤 조치들, 그러니까 뭐 돈을 물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과 내지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승객들의 공감과 이해가 있은 다음에 면책을 해주는 게 순서이지 이렇게 관공서와 조합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얘기로서 면책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택시를 타면은 창밖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밑더기를 보거든요. 네네. 밑더기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말을 달리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원을 막 계속 무한으로 회전하는 모습도 있고요. 어떤 택시는 말이 엄청 빨리 달리면서 요금이 막 엄청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 근데 저희는 그런 밑더기가 정확하다라는 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요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증이 없는 제품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택시와 승객들이 승강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택시 조합들 보면 특히 공제조합이죠. 그 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공제조합이죠. 네, 그 개개인이 보험을 안 들고 공제조합을 통해서 단체로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공제조합을 통해 이제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깐깐해요.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뭐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개인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승객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절차가요 일반 보험회사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휴대폰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좀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불리할 때는 영세입니다.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되게 우리 사회 도처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먼저 이해와 그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택시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요즘에 기자님이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도 택시 이야기를 또 하셨죠. 택시 운전사. 네, 관련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예, 올해 첫 1000만 관람객을 달성한 영화 택시 운전사 속에 대전 촬영지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충청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택시 운전사 전체 촬영 82회차 중 5회차 분량이 대전에서 촬영됐습니다. 영화배우 유해진이 광주 택시기사로 열연했는데요. 극중 택시기사 유해진이 집으로 등장하는 곳이 대전 동구 소재동이라고 합니다. 소재동은 대전역 뒤편으로 옛 정치를 간직한 곳입니다. 특히 광주에 도착한 독일 기자와 운전사 송강호 그리고 대학생 역의 유준열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는 점에서 유해진이 광주 집으로 나온 동구 소재동은 국중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영화에서 광주 실상을 알리려 지역신문 기자들이 윤전실에서 신문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충청투데이 서구 갈마동에 있는 윤전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문은 인쇄되지 못하고 판을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언론의 현실을 알리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또 옛 충남도청 옆 옛 충남경찰청은 국중 계엄군 사령부 사무실로 등장해 창문 밖으로 대전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사무실은 김포공항 보안관리과 사무실로 등장하고 영화의 현실감을 더한 CG는 대전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전이 요즘에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대전이 영화 촬영 그 스튜디오가 생기면서 제 기억으로는 조폭마누라투인가요? 그 영화가 용두시장 일대하고 유성에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된 곳이죠. 그 한참 모텔 많이 들어왔던 그 동네에서 이제 촬영을 했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수상한 고객들에서 초반에 이제 쓰레기 청소차가 사람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타이머도 앞이더라고요. 근데 이정표는 뭐 남산 3호터만 이렇게 써 있고 CG 처리해가지고 그리고 부당거래에서도 그 누구죠 유승범 검찰 역할했던 검사 역할했던 그분 머리 이렇게 다 그 만져주는 미용실도 대전 미용실이었던 것 같고. 성모병원 그 교차로에 있는 그 실내 포장마차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검찰청은 대부분 대전시청에서 많이 촬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공원은 샘머리 공원에서 촬영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미세스 카비란 2 이런 드라마도 대전에서 촬영했던 것 같고 또 공유가 나왔던 그 도관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이 있어요. 물대포 맞고 그거 이제 네. 대전 법원 앞에서 제가 그때 김밥 사들고 가다가 현장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에서 이처럼 이제 영화를 되게 많이 찍고 드라마도 많이 찍으니까 이런 디지털 컨텐츠, 문화 컨텐츠를 좀 잘 활용해서 대전의 좀 특색으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대전 시민의 일원으로서 영화 보면서 대전을 찾는 재미가 좀 쏠쏠하죠. 대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른 지역 분들한테 여쭤보면 잘 없어요. 대전 사람들은 뭐 과학기술의 도시, 뭐 교통의 요충지, 뭐 이런 이야기다 아니면 칼국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대전 사람들만 하는 대전 이야기고 대전 밖에 있는 분들한테 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딱히 없더라고요.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튀김소보로 성심당. 그렇죠. 또 특히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네네. 하나로 대전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사실은 뭐요? 하나로? 하나로 원자로? 또 대전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둔산동이나 유성처럼 어떤 신도심 모습도 있고 저기 원도심 대전 소재동, 대동 뭐 이런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옛날 모습을 또 재현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전이 좀 많이 활용되지 않나 싶어요. 기자님 제 말 이해를 못하셨구나. 그 하나로 이야기하시길래 내가 하나로 원자로 하니까 안 웃으셔가지고. 네. 아이고 썰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이런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등을 통해가지고 대전이 좀 새로운 콘텐츠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 여름 개편 이후 처음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죠. 성광진의 삼청교육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살벌한데요.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과 함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대전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